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스컨입니다. 신인간혁명 제9권 285페이지부터입니다. 저자는 이케다 다이사쿠, 펴낸 것은 화강신문사입니다. 광채 285페이지입니다. 다음 날인 10월 12일, 야마모토 신이치 일행은 부다페스트를 떠나 스위스 7위에 도착했다. 거리를 걸어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동행한 멤버가 신이치에게 이야기했다. 역시 자유주의 나라에 오니 어쩐지 한숨 놓이는군요. 모두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신씨가 대답했다. 그렇지만 자유주의 국가라 해도 진정한 민주를 실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일본만 보아도 형태는 민주주의이지만 그 실태를 보면 큰 의문을 갖게 된다. 지도자와 정치자가 민중을 신뢰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을까? 선거 때만 국민에게 머리를 숙이고 실제로는 민중을 얕보는 정치가가 얼마나 많은가? 대중, 즉 대지식이라는 요시카와 에이지의 말도 있지만 민중에게 배우고자 하는 진지한 자세를 지닌 정치가가 몇이나 있을까? 민중 자신 또한 주권자라는 자각을 갖고 사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아키즈케 에이스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런 만큼 한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민중끼리 서로 연마하고 성장해가는 학회 운동이 더욱 중요해지는군요. 신이치의 눈이 빛났다. 그렇지. 러시아 혁명도 혁명이었으나 우리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일은 인간혁명을 기축으로 한 총체적인 혁명이다. 자신에게 내재하는 아까싸우며 모든 것의 근원인 인간의 내면을, 생명을 변혁해가는 인간혁명이다. 그리고 정치와 경제에 한하지 않고 교육, 과학, 문화, 예술 등 인간이 초래하는 모든 결과를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으로 해가는 작업이다. 따라서 그것은 과거의 혁명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 우선 그 방법은 급진적인 폭력혁명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점진적인 비폭력혁명이다. 억지로 성급하게 일을 진행시키려 하면 반드시 무리가 생기고 여파가 일어난다. 위대한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말이지. 그럼 그 무기는 무엇인가? 한 사람 한 사람과 나누는 대화이다. 언론의 힘으로 이루는 혁명이다.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는 인격을 통해 촉발해가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 인격을 연마하는 일이 우리 운동의 필불가결한 요건이다. 어디까지나 한 사람의 인간에게 빛을 비추고 함께 고생하며 전진하는 광선유포의 운동은 이데올로기를 우선하는 삶의 자세나 전체주의와는 극과 극이다. 전체주의에서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인간을 하나의 인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계급이나 민족이라는 추상적인 것으로 포착하려 한다. 그러나 그러한 틀로는 인간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 이미 그때에는 아무리 민중을 위해서라고 슬로건을 내걸고 부르짖더라도 진정한 인간, 진정한 민중을 찾아볼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민중의 적으로 낙인 찍고 악이라고 결론지어 배척하고 말살해간다. 그것이 스탈리니즘이자 또한 나치즘이지 않았던가. 전시 중에 일본도 그러했다. 나라를 사랑하고 민중을 사랑한 바로 저 마키구치 선생님, 도다 선생님을 매국노로 취급했던 것이다. 인간의 진실을 아는 생명 철학의 부재로 인한 근본적인 인간 불신이 계속적으로 인간을 분단하게 한다. 나는 이 분단이 바로 가장 큰 악의 요인이라고 단정하고 싶다. 광선유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에게서 부처를 보고 인간과 인간은 서로 신뢰를 맺어가는 존귀한 운동이다. 지금 우리는 인류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혀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 게다가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이. 이것은 장대한 실험이다. 더구나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 실험이라 해도 좋다. 20세기는 전쟁과 혁명의 세기가 될 거라고 말들 하지만 동시에 인간혁명의 막을 여는 세기가 될 것이다. 아니 오히려 인간혁명을 위한 개막의 세기이기에 20세기는 인류 사상 가장 눈부신 생명의 광채를 바라는 세기를 맞이하기 위한 서곡으로서 기록되리라고 나는 확신한다. 여러분이 바로 그 영웅입니다. 이야기는 웅대하게 펼쳐져 희망의 빛이 스며들어가는 듯했다. 신씨 일행은 취리히에서 이틀간 묵으며 예정했던 일들을 모두 마치고 10월 14일 파리로 돌아왔다. 15일은 독일 청년들과 만나기로 한 날이다. 독일 멤버는
파리에 있는 가하사카 에이지의 집에 아침 일찍 도착하여 너무 저녁 무렵에 열리는 지도회에 참석하고 돌아가기로 되어 있었다. 시인 씨는 전날 밤 독일 청년들을 위해 카레 라이스를 만들어주도록 가하사카 에이지의 아내인 요시에에게 부탁했다. 마침 야마모토 시인 씨가 가하사키 에이지 아파트에 갔을 때에는 이미 독일에 유학하고 있는 여의사인 다카이시 마츠코가 도착해 있었다. 오, 잘 오셨습니다. 독일에서 이곳까지 뭘 타고 왔나요? 시인 씨가 묻자 다카이시는 볼을 붉히며 대답했다. 직접 차를 운전하고 왔습니다. 저는 페이퍼 드라이버, 면허증은 있으나 차가 없어 운전할 기회가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먼 거리를 운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짙은 안개가 끼어 필사적으로 제목을 부르며 운전했습니다. 간신히 아무 일 없이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렸지요? 18, 19시간 동안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런가요? 정말 힘들었겠군요. 하지만 무리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럴 때는 여유를 갖고 천천히 쉬어가며 운전하도록 하세요. 만일 사고라도 난다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신심입니다. 시인 씨는 작은 체구에 다카이시가 핸들을 잡고 필사적으로 운전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게 떠올랐다. 타고 온 차는 어떤 차인가요? 차를 보고 싶군요. 예. 다카이시는 앞장서서 아파트 앞에 세워둔 차 쪽으로 시인 씨를 안내했다. 차는 파란색 폴스바겐이었다. 좋은 차군요. 이름은 있는가요? 예. 와카유, 새끼 은어호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멋있는 이름이군요. 시인 씨는 차 가까이 다가가다 차 안에 있는 한 여성을 보았다. 이분은 시인 씨가 다카이 씨에게 물었다. 독일의 여자부 멤버인 나미야르 히로코입니다. 지난달 말에 독일에 왔습니다. 함께 왔습니다만 초대를 받지 않아 차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그런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좋으니 함께 오세요. 차에서 기다리게 하다니 미안하군요. 다시 방으로 돌아온 시인 씨는 나미야마에게 말을 건넸다. 생활은 괜찮은가요? 예, 저는 일본에서 간호사였으므로 다카이시 씨의 소개로 독일의 병원에 근무하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독일에 강선유포를 하고자 왔습니다. 기쁘군요. 그러한 사람이 와주어서 독일에 계속 있을 계획인가요? 예, 뼈를 묻을 각오로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독일어를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말이 가장 큰 재산이니까요. 그리고 몸을 소중히 하면서 자기답게 열심히 하세요. 나미야마와 다카이시들과 간담하고 있는 도중에 독일 지부장이 된 사다 고이치로 일행이 도착했다. 시인 씨는 말했다. 모두 배가 고플 테니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하기로 하죠. 카레라이스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해 두었습니다. 모두 카레라이스를 그리워할 것 같아서 말입니다. 모두 웃음을 지었다. 독일 멤버 가운데 미시코 나카하타라는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일본인 2세로 미군인 남편의 일관계로 1년 전쯤에 당시 서독에 왔는데 그 전까지는 미국의 켄터키에서 지부 부임무장을 했었다. 남편은 미 입신이지만 그녀는 서독에 와서도 열심히 학회활동을 면려했다. 시인 씨는 그녀가 활동으로 집을 비우는 일도 많지 않을까 생각하니 나카하타의 가정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인 씨는 물었다. 남편께서는 건강하시죠? 예, 건강합니다. 남편은 2주 동안 훈련을 나갔다가 오늘 돌아옵니다. 그럼 안 되지요. 시인 씨는 이렇게 말하고는 잘 타이르듯 이야기를 계속했다. 남편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2주 동안이나 훈련을 받고 지칠 대로 지쳐 집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집에는 아내도 없다. 불도 꺼져 있다. 식사 준비도 안 돼 있다. 아무도 없다. 차갑고 어두운 집에 돌아온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광선유포를 위해 진력을 다해야 하겠지만 신심을 위해서니까 이래도 좋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가족에 대한 배려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신심입니다. 그것이 일과 화락의 승리를 위한 길입니다. 힘들게 왔는데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저녁 지도회에는 나가지 말고 카레를 먹고 곧바로 돌아가 주세요. 이것이 당신을 위한 지도입니다. 미츠코 나카하타는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야마모토 시인 씨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녀는 함께 저녁 지도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이다. 시인 씨는 나카하타의 기분을 가슴 아플 만큼 잘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가정 사정을 생각하면 돌려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부인부가 학회 활동에 힘쓰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족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가족을 소중히 해야 한다. 자신의 행동을 통해 불법이 어떠한 가르침이고 학회의 지도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 이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가족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자칫하면 자신이 신심을 면류하고 학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일가의 행복을 위한 것이므로 집안일은 소홀히 해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해버리기 쉽다. 그것은 응석이고 신심 이용이라고 해도 좋다. 시인 씨는 그녀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빠지기 쉬운 사고방식을 타파해두고 싶었다. 끝으로 시인 씨가 남편께 아무쪼록 안부 말씀 전해주세요 라고 말하자 나카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또한 시인 씨는 사다 고이시로에게 나중에 그녀를 역까지 차로 배웅하도록 부탁했다. 청년부장인 아키즈케 에이스케 등이 밥 위에 카레를 부어주었다. 방에는 향긋한 카레 냄새가 감돌았다. 자, 듭시다. 카레를 먹으면서 화기애애하게 간담을 나누었다. 사다가 시인 씨에게 보고했다. 선생님, 실은 10월 말에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그거 유감이군. 그래, 일본에 돌아가서 어떻게 할 건가? 시인 씨가 물었다. 귀국한다고 해도 독일에 체제하기 위한 절차를 마치면 바로 되돌아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상의 드릴 일이 있습니다. 독일의 광선 유포를 위해서는 일본에서 단단히 신심을 익힌 실력 있는 청년이 아직도 많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독일의 경우 남성이라면 탄광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고 여성도 간호사를 한다면 곧바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돌아가면 독일의 광선 유포를 위해 뛰고 싶어하는 청년을 30명 정도 데려올 생각입니다. 청년이 없으면 미래는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마토 신이치는 독일 광선 유포에 관한 사다 고이치로의 기회가 믿음직스러웠다. 신이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30명이나 데리고 오지 않아도 되네. 10명 정도라도 좋으니 세계로 웅비하고 싶다는 청년을 발굴하여 활약할 무대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해외에 와서 모두 힘들겠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일본에 있다고 한들 별 볼 일 없다. 일본은 좁고 폐쇄적이어서 사소한 일에만 신경을 써야 하고 질투가 심해 싫지 않은가. 웃음이 터졌다. 신실은 말을 이었다. 사다 씨는 일본과 독일의 가교가 되어 독일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대도를 열고자 노력하고 있다. 존귀한 일이다. 나도 전력을 다해 응원하겠네. 신실은 젊은 광포의 영웅들을 칭찬하며 힘을 북돋아 주었다. 오후부터 신실은 파리 건축물을 시찰한 뒤 밤에는 가하사키의 자택에서 열린 지도회에 참석했다. 지도회에는 프랑스 멤버 몇 명이 발표한 체험이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그 가운데 잔느라는 이름의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천식과 척추병으로 고통을 받아왔다. 천식 발작으로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넘겼으며 학교도 충분히 다니지 못했다. 어머니는 딸의 병을 고치려고 병원을 전전하면서 좋은 치료법이 있다고 들은 대로 시도해보았다. 그러나 천식을 고치지 못하고 몇 년간이나 집에서 콜록콜록 기침하고 누워있는 생활이 계속되었다. 누워있다고 해도 옆으로 누우면 괴롭기 때문에 쿠션을 등에 받치고 몸을 비스듬히 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숙면할 수도 없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지옥의 고통이었다. 잔느의 어머니 프랑스와즈 워를통 비올레는 화랑을 경영하고 있었지만 딸의 치료에 드는 돈은 막대했다. 빚은 점점 늘어만 갔다. 이 화랑의 화가인 하세다 쇼타로가 드나들게 되었다. 어느 날 워를통 비올레는 하세베에게 돈 문제로 상담을 해왔다. 하세베는 대답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경제적으로 극복하고 행복해지는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가하사키의 집으로 안내하여 가하사키와 함께 불법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 프랑스아즈 워를롱 비올레는 경제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하겠다고 입회를 결의했지만 돌아오는 길에 하세베 쇼타로에게 이렇게 털어놓았다. 실은 저는 자금을 변통하는 문제보다 더 큰 괴로움이 있어요. 딸아이가 병 때문에 어릴 적부터 줄곧 고통받고 있어요. 신심을 하면 병도 나올 수 있나요? 하세베는 자신있게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그녀는 집에 돌아가자 즉시 딸 잔네에게 불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잔네는 어머니가 권하기 때문에 입회도 좋다고 생각했지만 신심을 통해서 병이 나으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았지만 조금도 낫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목을 불러보니 그날 밤은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제목을 부르자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숙면할 수 있었다.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었다. 차츰 그녀는 체력을 회복해갔다. 며칠 지났을 무렵 병원에만 다니던 상황에서 처음으로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윽고 천식도 줄어들면서 하루가 다르게 건강해져 갔던 것이다. 잔느는 수유의 눈물을 머금으면서 체험담을 끝냈다. 따뜻한 박수가 그녀를 감쌌다. 그 모습을 보면서 눈시울을 붉히며 오해라는 은발의 부인이 있었다. 잔느의 어머니인 프랑스와즈였다. 야마토 신씨는 말을 건넸다. 어머님 되십니까? 가사키 에이지가 통역하자 그녀는 예하고 대답하고는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부친이 법원장의 역임한 명문가에서 성장하여 파리 대학교에서 철학을 배웠다는 것. 프랑스가 나치 독일에 점령하에 있을 때 남편과 함께 레지스탕스 저항운동에 몸을 던졌는데 남편은 게슈타포에게 체포되어 비명의 죽음을 당했다는. 그녀는 말했다. 저는 레지스탕스 운동에 가담하면서 프랑스가 해방되면 평화가 온다. 평화가 오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는 해방되었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딸의 병으로 고통받아 왔으며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언제나 어두운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법을 만나 딸을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병을 고치게 된 것입니다. 프랑스와즈 워를롱 비올레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제가 경영하는 화랑도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 가슴에는 희망이 빛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 바로 진짜 평화입니다. 저는 이 불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 비연해왔던 진정한 평화를 위해 살아가고자 결의했습니다. 회합 장소에 다시 큰 박수가 일어났다. 신이치는 프랑스와자에게 말했다. 아무쪼록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세요. 가장 괴로워했던 분위기에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부인은 눈동자를 빛내며 빙글에 미소를 지었다. 지도에는 야마모토의 정을 둘러싼 질문회가 되었다. 신이치는 10개 정도의 질문에 친절하고 자상하게 그리고 정중하게 답했다. 그 다음에 그는 청년부 인사를 발표했다. 유럽의 새로이 남녀 청년부의 부서제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남자부 유럽 부장에는 지금까지 유럽 남자부의 책임자였던 모로오카 미치아가, 여자부 유럽 부장에는 여자부 책임자였던 다카이시 마스코가 취임했다. 신씨는 유럽 조직의 기반이 착실하게 구축되고 새로운 인재가 육성되고 있는 것이 기뻤다. 시대는 움직인다. 그리고 언제나 변해간다. 봄이 되면 꽃이 피듯이 유럽의 대지에도 더 많은 지용의 벗이 육성되고 인하의 하원이 넓혀져 갈 것이 분명하다. 신씨는 그 확고한 반응을 느끼고 있었다. 10월 16일 신씨 일행은 파리를 뒤로하고 노르웨이 오슬로로 향했다. 이번 해외 방문은 상당히 힘든 일정이었다. 신이치의 몸 상태에 신경을 쓴 동행 간부는 학회원이 거의 없는 노르웨이 방문을 그만두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신이치는 예정대로 노르웨이로 갈 것을 주장하며 양보하려 하지 않았다. 이 나라에는 지구가 있고 요리사인 하시모토 고시와 그의 아내인 게이코가 지구부장과 지구 담당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1년 9개월 전에 발족된 지구에는 그들 2사람뿐이었다. 이들 부부의 양어깨에 노르웨이 강포의 미래가 걸렸다고 해도 좋다. 신이치는 하시모토 부부가 의지할 만한 동지도 없는 가운데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어떻게든 만나서 격려해주고 싶었다. 오슬로로 향하는 도중 덴마크의 코펜하겐 공항에서 일행이 대기하고 있었을 때였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소련의 후르시초프 총리가 사임했다는 보도가 흘러나왔다. 10월 16일 자정에 소련의 타스 통신이 전한 것인 듯했다. 그 보도에 따르면 소련 공산당은 14일에 개최된 중앙위원회 긴급총회석상에서 후르시초프가 당 제1서기 총리, 당 간부 회원의 사임을 요청해와 그의 고령, 건강 악화를 고려하여 이를 승인했다는 것이다. 또한 후임인 당 제1서기에는 브레즈네프 총리에는 코시킨이 취임했다고 발표했다. 후르시초프는 독재자 스탈린이 사거한 1953년에 당 제1서기에 취임, 이후 11년에 걸쳐 동서냉전하에서 한쪽 패권자인 소련의 최고 권력을 장악해왔다. 그의 사임이 고령 등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사임의 배경에는 격심한 정치투쟁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고 신씨는 생각했다.
얼마 후 밝혀진 후르시초프 총리 사임의 진상은 쿠바 위기와 경제 정책의 실정 등의 책임을 물어 해임되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이 10월 16일은 몇 가지 중대 뉴스가 어지럽게 교차하는 날이었다. 이날 중국은 첫 번째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소련에 이어 동양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세계의 격진이 전해졌던 것이다. 더욱이 바다 건너 영국에서는 전날인 15일에 있는 총선거 결과 윌슨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이 근소한 차이로 보수당을 누르고 13년 만에 정권에 복귀했다. 신씨는 세계의 격동을 피부로 느끼며 사랑하는 동지를 위해 노르웨이로 향했다. 오슬로 공항에는 하시모토 고지가 신씨 일행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긴장하고 있었다. 야마모토 회장이 일부러 자신을 위해 오슬로까지 오고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아 믿기지 않았다. 지금 학회는 일본에서는 곧 500만 세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실질적으로는 일본 제1의 종교단체다. 그 회장이신 야마모토 선생님이 일개 요리사로 아무런 힘도 없는 나를 만나기 위해 일부러 오슬로까지 오고 계신다. 하시모토는 고 야마모토 회장이 도착한다고 생각하니 감개무량했다. 그러나 하시모토는 자신이 해온 것을 생각하며 반성할 뿐이었다. 지난번 야마모토 회장의 유럽 방문 때 노르웨이에 지구를 만들어 주셨지만 거의 발전하지 못했다. 학회원이라 해도 우리 부부가 입회시킨 한 사람이 있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야마모토 회장에 대한 죄송함에 가슴이 미어졌다. 하시모토 씨, 그는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퍼뜩 정신이 들었다. 돌아보니 야마모토 회장을 비롯한 아키시케 에이스케 등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하시모토는 당황하여 치닫듯이 달려갔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그는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야마모토의 손을 꽉 잡았다. 신이치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아까부터 모두 몇 번이고 자네를 불렀네. 어떻게 된 건가? 예, 긴장하고 있어서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밖으로 나가자 이미 날은 저물어 있었다. 북유럽의 오슬로는 과연 추웠으며 숨을 내쉬면 하얀 익힘이 뿜어져 나왔다. 각자 가지고 온 오버나 코트를 꺼내어 입었다. 일행은 하시모토가 준비한 차에 나누어 타고 호텔로 향했다. 차의 헤드라이트가 가로수를 비추자 나무들이 선명한 황색으로 물들어갔다. 낮이었다면 아름답게 물든 단풍을 보았을 것이다. 차 안에서 하시모토는 차를 운전하고 있는 청년을 신이치에게 소개했다. 선생님, 이 사람은 파커군이라고 하는데 올해 1월에 입회한 멤버입니다. 신이치는 청년에게 깊숙이 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그렇습니까? 신세지게 되었습니다. 하시모토는 격식을 갖춘 어조로 신이치에게 말했다. 선생님이 일부러 노르웨이까지 와주시다니 마치 꿈만 같습니다. 작년 1월에 파리공항에서 노르웨이에 와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을 때 선생님은 방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진짜 지켜주시니 저로서는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그에 비해 저는 선생님께 아무런 보답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를 위해 와주셨다고 생각하니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시모토의 목소리는 기쁨 때문인지 눈물에 섞여 떨리고 있었다. 아니, 감사해야 할 쪽은 바로 접니다. 하시모토 씨에게 노고를 끼쳤으니. 그건 그렇다 치고 어떠한 일을 하는데에도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소중합니다. 감사하고 고맙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면 환희가 솟아오릅니다. 환희가 있으면 용기도 생기지요. 남에게 보답해가자, 노력해가자는 마음도 생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이 많은 사람을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이 많은 사람을 보아온 나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또 배반해가는 인간에게는 이러한 감사의 마음이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인간은 남이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남에게 의존하고 응석을 부리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좋겠지요. 그러기에 남이 무엇인가를 해주지 않는다고 언제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한다. 그리고 조금만 힘들어도 낙담하거나 토라진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고 불행의 미로를 헤매게 만듭니다. 어서의 남묘호랭개교라고 부르며 수시한다 해도 만약 기심에 밖에 법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전혀 묘법이 아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어떻다든지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는 것은 기심에 밖에서 법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정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자신이 하기에 달렸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인간으로서의 자립하려는 철학이 없기 때문이다. 그 철학이 바로 불법입니다. 하시모토 씨는 요리사로서 엄한 수업을 견뎌내고 노고를 거듭해왔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윽고 차가 호텔에 도착했다. 시니치가 하시모토와 함께 호텔방에 들어가니 운전을 해주었던 파크가 짐을 옮겨다 주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니치는 감사의 말을 하고 이 청년에게 이패한 감상을 물었다. 청년은 유럽인이면서 동양의 종교를 믿는다는 것이 왠지 부끄러운 듯한 말투로 이야기했다. 신실은 말했다. 이 불법은 전 세계의 민족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아직 노르웨이 멤버로서 유럽인은 당신밖에 없기 때문에 위화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불법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미국에서도 많은 구미인이 신심을 멸려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더욱더 증가할 것입니다. 당신은 노르웨이의 선구자입니다. 선구자의 길에는 노고가 따르는 법입니다. 그러나 길이 생기면 모두 따라옵니다. 청년의 눈이 빛났다. 우선 착실하게 제목을 불러 넘치는 생명력으로 일을 하여 직장에서 없어서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심의 실증을 보이는 것이 바로 불법 이해의 선구적인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일본에 오세요. 그리고 학회의 모습을 잘 보아주었으면 합니다. 당신에게는 1년간 제가 직접 더 세이쿄 타임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착실하게 불법을 배워주세요. 파크 청년은 기쁨으로 가득한 얼굴로 말했다. 알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신심을 멸려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는 날입니다. 시니치는 그와 굳은 악수를 나누었다. 다음 날은 오슬로 시내를 시찰하고 오후 4시경 비행기편으로 코펜하겐으로 향하기로 되어 있었다. 일행이 처음 견학한 곳은 프로그네르 공원이었다. 거기에는 황색으로 불타는 숲을 배경으로 도처에 인간 나상의 조각상이 서 있었다. 그 모든 작품은 노르웨이가 낳은 대조각가 구스타프 비겔란이 제작한 것이다. 이 조각권은 인간의 일생을 테마로 하여 생생유전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것은 언덕 위에 서 있는 약 17m 높이의 원기둥에 새겨진 조각 모놀리스였다. 121명의 남녀노소가 발버둥 치듯이 아래에서 위로 121명의 남녀노소가 발버둥 치듯이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모습을 새긴 조각은 생 그 자체인 것처럼 느껴졌다. 시니치는 돌기둥 앞에 잠시 서 있었다. 비겔란이 만들어낸 상은 특별한 인간이 아니었다. 민중이며 권위도 권력도 걸치고 있지 않은 벌거벗은 인간이다. 민중이야말로 힘이다. 민중이야말로 주역이다. 비겔란은 민중 속에서 인간의 존귀한 광채를 발견했던 것이다. 시니치는 그 진실을 간파한 비겔란의 눈에 감탄했다. 일행은 하시모토 고지의 안내로 바이킹배 박물관과 북극과 남극으로 간 프라모를 전시한 프라모 박물관 등을 견학했다. 오후에 호텔로 되돌아와 다시 오슬로 공항으로 출발했다. 공항에는 하시모토의 아내 게이코도 아이를 안고 배웅 나와 있었다. 시니치의 아내 미네코가 게이코에게 말을 건넸다. 게이코 씨, 이번에 정말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게이코가 안고 있던 아이를 보며 물었다. 귀여운 아이군요. 언제 태어났나요? 올 2월에 태어났습니다. 미네코는 그 아이를 안아 올렸다. 아이는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를 냈다. 시니치를 둘러싼 화기애애한 대화가 시작되었다. 시니치는 하시모토 부부에게 말했다. 노르웨이는 좋은 곳입니다. 몇 번이고 다시 오고 싶은 곳입니다. 그러자 게이코가 기뻐하며 말을 했다. 정말인가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시니치는 게이코에게 미소를 보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렇게 쉽게 할 수 없으니 나는 언제나 여러분을 기원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모토의 눈을 바라보며 힘있게 말했다. 하시모토 씨, 당신은 이 노르웨이 땅에서 행복한 인생의 꽃을 활짝 피워주세요. 각국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일어서면 행복의 파도가 넓혀져 갑니다. 당신이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당신은 남극의 실론, 현재 스리랑카에서 북유럽의 노르웨이로 요리사로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불법의 눈으로 본다면
이 땅에서 행복의 실증을 보이면서 이 나라와 사회에 공헌해 가기 위해서입니다. 진지하게 신씨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하시모토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저는 생애 노르웨이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끝까지 살아가겠습니다. 당신의 말을 들으니 여기에 온 내 목적은 모두 달성한 것 같군요. 고맙습니다. 신이치와 하시모토는 굳은 악수를 나누었다. 혼을 쏟아붓지 않고는 결코 남을 촉발시킬 수 없다. 전 생명을 쥐어짜듯 일념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려해가는 신이치의 여행이었다. 야마토 신이치 일행은 노르웨이를 떠난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1박했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건축물을 시찰하고 오후 6시 반 비행기로 귀국길에 올랐다. 사람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우며 사명의 종자를 싹트게 하는 작업은 눈에 띄진 않지만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모두 좀처럼 그 존귀한 의의를 알지 못한다. 설령 알았다고 해도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회피하려 한다. 그러나 신이치의 부동의 신념은 어디까지나 한 인간을 주시하며 인간을 믿으며 인간의 광채를 끄집어내는 것 이외에는 인류 평화의 새벽은 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식사가 끝나자 기내의 불이 곧바로 꺼졌다. 잠을 청하는 사람도 많았다. 신이치는 혼자 사색에 한때를 보냈다. 결성이 결정된 공명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 해의 총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 그의 머리는 어지러울 정도로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창밖으로 오로라를 볼 수 있다는 기내방송이 있었다. 신이치 옆자리에 앉아있던 마사키 나가야스가 뒤에 앉아있던 시로야 군요에게 말했다. 시로야 씨, 오로라가 보여요. 그러나 시로야는 잠들어 있는 듯했다. 시로야 씨, 일어나는 게 좋을 거예요. 이런 기회는 좀처럼 없어요. 시로야를 깨우려고 일어서는 마사키를 신이치는 웃으면서 말렸다. 자도록 내버려둬요. 피곤할 테니. 그리고 나서 신이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는 순간 숨을 삼켰다. 멋진 오로라였다. 깜깜한 어둠 속에 펼쳐진 구름 바다 위로 흰 벨과 같은 아름다운 빛이 파도처럼 넘실거리고 있었다. 가만히 시선을 집중하자 그 빛에는 노란빛과 푸른빛도 있었다. 빛나는 별들이 베일에 박힌 다이아몬드 같았다. 오로라의 묘한 빛은 시시각각 변화해갔다. 그것은 대우주의 시를 생각나게 했다. 신이치는 생각했다. 이렇게도 아름답게 오로라가 빛난다. 우주는 이렇게도 빛으로 가득 차 있다. 소우주인 인간도 역시 본래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차 있다. 그 인간의 광채를 목표로 사람들 속으로, 생명 속으로 나는 격려의 여행을 꿋꿋하게 계속해 갈 것이다. 인류의 어둠을 열기 위해, 빛나는 인간 승리의 시대를 열기 위해. 신인간혁명 제9권 314페이지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사랑 오죽헌이었습니다.